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금리 책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가계부채 부담도 그만큼 커질 걸로 보입니다. LG경제연구원 조용무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코픽스 금리라는 게 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한 개념이라서요.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많이 이미 적용들을 받고 계시는 금리입니다. 은행에서 변동금리부 대출을 받으실 때 그 기준금리로 많이 활용되는 금리인데요. 실제로 가계가 은행에 내게 되는 대출 금리는 이러한 기준금리에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가상금리를 더해서 결정이 되게 되죠. 네. 그래서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은 변동금리부 대출을 이용하고 계실 때 내게 되시는 금리 이자율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네.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는 코픽스 금리는 은행들의 가중평균 자금 조달 금리입니다. 네. 은행들이 빌려주는 대출의 재원을 은행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달을 하는데요. 가계한테 은행 예금을 받아서 자금을 조달을 하기도 하고요. 네. 은행채 같은 채권을 발행을 하기도 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직접 빌려오기도 합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예금금리가 올라가거나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거나 국제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요. 네. 결국은 이렇게 코픽스 금리를 대출의 기준금리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은행들이 자기들이 돈을 비싸게 빌려왔으면 돈을 빌려줄 때도 비싼 금리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 상태예요. 현재 한국은행에서. 근데 코픽스 금리와 더불어서 시중은행 그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준금리 외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더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사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계가 은행에 예금했을 때 받게 되는 예금금리인데요. 이러한 예금금리는 크게 오르지 않았죠. 한국은행이 지난 거의 1년 동안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이러한 금리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미 연준은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왔고요. 여기에 미국 경제가 좋고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국제금융시장에서 미 국채 수익률 같은 국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요. 네. 국내 채권 시장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은행채 금리라든가 CD 금리 같은 채권 수익률들이 올라가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은행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려오는 차익 금리도 높아졌죠. 그렇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은행의 대출 재원들 중에서 이런 자금 조달 금리들이 올라가면서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 공시된 코픽스 금리가 1.93%에 달했습니다. 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는 일주일 만에 0.1%포인트나 올라갔고요.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을 한 것이죠. 이렇게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계가 체감하게 되는 이러한 변동금리 대출의 최고 금리가 일부 은행 같은 경우에 4.8%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경제 최대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500조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수준이라 체감이 잘 안 되거든요. 네.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까? 사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 증가율만을 따진다라고 한다면 최근 증가율은 전년 대비 한 7%대 정도가 됩니다. 한참 빠르게 늘어났던 때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셈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규모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 정도로 35개 OECD 가입국 중에서 6번째에 해당이 되고요.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0%로 순위로 따진다면 35개국 중에서 7위 정도가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가계부채 증가율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우리 경제의 명목 경제 성장률 정도로 더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가계부채의 총량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율, 시중금리가 높아졌을 때 가계가 내야 되는 이자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또 요새 대출받기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서민들 제2, 제3 금융권으로 밀려나고 있고 그런데 네. 여기에다 금리까지 더 오르면은 저소득층 부담이 더 커질 텐데요. 사실 최근에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고소득층입니다. 소득도 높고
자산도 많고 신용도가 높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신용대출을 통해서도 많은 돈을 빌리고 계세요. 반면에 소득이 적거나 신용도가 낮거나 취업 상태가 좋지 못한 분들은 은행 대출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비은행권 대출이라던가 비주택담보대출 같은 쪽을 통해서 돈을 많이 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취약계층이 비제도권, 특히 미등록대부업체라던가 또는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이것은 사실은 금융감독당국의 공식적인 가계부채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가계부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지난 6년 동안 가계부채의 양적인 규모는 빠르게 팽창했지만 질적으로는 개선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 부분은 금융감독당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크게는 두 가지 요인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 중에서 소득 상위 40% 계층이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의 비중이 예전보다 높아져서 70%에 달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또 다른 부분은 예전보다도 고정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시중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과거보다도 그 충격을 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비은행권 대출, 비주택담보대출로 이렇게 밀려나고 있는 계층들이 많고 이러한 계층들이 늘리고 있는 대출은 변동일부 대출이 많기 때문에 시중금리 상승의 악영향을 직접적으로 빠르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